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6월 꽃마을 원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다른 동료 직원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하시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신입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달 정규직 입사 직원은 없는 관계로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6월 생일을 맞으신 임직원을 축하해주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 6월 4일자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외 6월 생일 임직원은 총 8명입니다. 명단을 호명해드리며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홍민석 상무이사, 한의원 권수경 원장, 진료부 신세범 과장, 치과 안미진 원장, 사업부 이재훈 차장, 영상의학팀 김영민 부장, 그리고 내시경팀 고소연 사원, 이상 호명한 8명 전원에게는 재단에서 소정의 축하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6월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지난달부터 꽃마을 뉴스 구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꽃마을 초대석 시간입니다. 6월 꽃마을 초대석은 홍민석 상무이사와 김인호 센터장 진행으로 강가나 간호부장 초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마을 원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달 백인석 팀장님에 이어서 간호부의 강가나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18년 5월달에 입사해서 지금 만 7년째 근무 중이고 간호부를 맡고 있는 간호부장 강가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네. 저희 병원 내에서 뭐 인원이 네. 간호부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간호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네. 저희 간호부는 총 5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간호팀, 내시경팀, 그리고 결과지원팀, 고객지원팀, 그리고 5층에 한의원까지 해서 5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40명의 간호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0명씩이요? 네. 정말 대박도 아니네요. 관리하시는 게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물론 뭐 각 팀장님이 계시겠지만 네. 40명이 되시는 분들의 그 유격 관리를 하는 혹시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부서의 팀장님들이 워낙 실무적인 거를 잘 해주고 계시고 네. 다만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직원들 채용과 이제 이사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어려운 점은 특별히 없지만 아무래도 계약직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직이 잦다 보니까 인력 관리에 이렇게 충원하는 문제에서 가끔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사님들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인력이 비었을 때 팀으로 채우는 게 정말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진할 때 보면 부장님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면서 부서가 많고 관리하셔야 되는 부서도 많고 인력도 많다 보니까 검진하실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여기 가서 관리하시고 저기 가서 관리하시고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워낙 인력도 많은 부서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사소한 일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럴 때 이제 각 부서의 이제 다른 팀장님들이 많이 이제 목표를 해서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이런 거 정말 힘들다 이렇게 생각돼 있으면서 기억에 남다든지 비교적으로 이런 건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어떤 점이 제일 힘드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무적인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너무 잘 도와주시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도 다 사실은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는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오시는 그 컴플레인 쪽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또 진정한 사과와 경청을 잘 해드리면 대부분 잘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조금 어려운 고객의 유형이 한 가지는 사실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냐면 일단 고객님 자체가 좀 자존감이 많이 낮고 이제 대신에 또 분노지수가 높고 이렇게 하셔서 공격성을 띠신 유형들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서비스를 할 때 아무 이렇게 의도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평상시처럼 드리는 말과 행동들이 어떤 분들은 그걸 받으시고 자신을 무시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약간 급발진하는 특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뭐 차트를 던진다거나 공격적이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절대로 이렇게 맞서지 말고 약간 천천히 들어드리고 고객님이 조금 진정이 되실 때까지 잘 이렇게 경청해드리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응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노하우가 될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희도 이제 예약팀이다 보니까 네. 컴플레인성 전화를 많이 받게 되고 네. 가끔은 제가 좀 죄송스럽게도 광고자님한테 이제 인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넘기면서 걱정을 인계를 해드리면서 네. 걱정이 되는 거죠. 잘못하신 것도 사실상 없는데 책임을 지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걱정을 했지만 조금 지나 보면 해결이 돼서 다시 이제 뭐 완화되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아 저거 좀 한번 배워봐야겠다. 노하우를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객이 급발진하거나 화를 내거나 공격성을 띌 때 네. 맞받아치지 말고 절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하고 네. 일단은 먼저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경청을 끝까지 잘 20분이고 30분이고 네. 경청을 잘 해드리면 일단 좀 진정을 하시고 이제 그래도 고맙게 제가 너무나 이렇게 겸손하게 잘 들어드리니까 나중에 고객님께서 아 뭐 부장님이 그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과까지 해주시니까 감사하다고 오히려 이런 맞아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맞서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드리고 그 시간을 기다려드리면 고객이 조금씩은 진정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의사소통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객이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나도 똑같이 기분 나쁘게 맞섰다가는 굉장히 공격적인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먹고 있던 커피를 던진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 병원에서도 한 8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고 있던 거를 화나신다고 던지시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무릎을 꿇고 사과를 드린 적도 있었고 정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 명경에서 이렇게 오시는 고객님들은 그렇게 큰 진상한 고객님들은 아니십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강호자님처럼 네. 대처를 잘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저희가 칭찬도 좀 물론 뭐 네. 강성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들 또 칭찬을 해주시는 네.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오늘처럼 이번 자리를 빌어서 강호자님 이런 노하우를 저희뿐만 아니라 뭐 고객지원팀이라든지 특히나 저희 뭐 예약팀이라든지 예, 각 부처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노하우들을 조금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네. 강성 대응을 하시는 그런 고객님들 맞이하실 때 네. 이런 노하우를 조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컨슈머 대응 고객도 사실은 찾아서 받고 있거든요. 이제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훈련 같은 거나 그런 거 교육을 통해서도 약간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좀 찾아서 보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저희가 이제 뭐 당연히 강성 고객님도 계시고 컴플레인성, 뭐 블랙 컨슈머 이런 분들도 네. 계시겠지만 가끔 저희가 이제 그 상무님은 모르시겠지만 부서장 단톡에 보면 네. 그 온라인상에서 이제 칭찬글이나 이런 거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게 하나씩 올라오시면 좀 보람을 좀 느끼실 것 굉장히, 같거든요. 네, 네. 굉장히 보람을 혹시 느끼고 기억을 제가 왜 몰라요. 그 전무님이 찾아가지고 그러신 네. 건가요? 같이 공유해 주시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돌아서 네, 맞아요. 그렇군요. 혹시 뭐 그 기억에 남는 좀 보람된 고객이 있다면 어떤 네. 분이 계셨어요? 현재는 아니었고 이제 제가 2018년에 와서 한 몇 년 정도
오래전은 아니지만 한 3, 4년 정도 네.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해외에 계시는 고객님이셨고 이제 저희 센터에 와서 검진을 하셨는데 여성 고객이셨고 PCT를 찍으셨는데 결절이 있어서 결국은 보니까 초기 폐암의 진단을 받으셨고 저희가 빠르게 그래도 3, 4병원으로 연결해드려서 이제 초기 폐암 수술을 잘 받으신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한번 전화가 오셔서 바꿔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너무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해서 전화가 결국은 저한테 돌아왔고 네네네. 어떻게 치료 잘 받으셨고 했느냐 했더니 정말 조기에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예후가 너무 좋고 그분이 하신 멘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와 제가 이렇게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애국자도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해주신 그 칭찬 멘트 하나가 저는 굉장히 가슴에 깊게 남고 이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내 일처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고객님들께 그런 좀 자그마한 감동이든 또 큰 감동이든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 이게 건강검진센터의 수분 기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고객이 암이었지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살렸다. 뭐 이미 늦은 시기에 발견했으면 전이도 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초기에 이렇게 벌써 암 수술을 간단히 하고 나니까 더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됐다고 감사함을 사실 전해주셔서 저도 되게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전화까지 주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신데 대한민국이 나를 살렸다. 대한민국이 나를 살렸다.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멋지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실무 현장에서 이제 실무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씩 그 고객들이 몇 번 봤는데 고맙다고 너무 친절해서 고맙다고 커피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막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놓고 가시고 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서비스를 참 잘하고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화자찬 같지만 네. 저도 객관적으로 봐도 저희 병원이 정말 그 서비스 마인드, 고객지향적인 그런 마인드나 그렇죠. 업무 방식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특히 솔직히 말해서 다른 병원 가면 비교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강부장님 같이 좀 이렇게 그 책임질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영향을 끼치는 거고 네. 저희 직원들, 또 조직원들한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좀 끼치면서 또 직원들을 잘 끌어가는 게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연륜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일선에 나서서 같이 좀 같이 도와주고 싶고 모든 부서에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배웁니다. 네. 여기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벌써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이미 되게 좋은 답변을 네.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부장님도 이렇게 많이 그 고객 서비스를 하시면서 이제 연륜이 쌓이시고 하면서 젊었을 때에 비해서 네. 아주 좀 달라진 부분도 있으시고 할 텐데 네. 지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강사 역할을 하시면서 네. 또 예전에 또 네. 다른 곳에서도 네. 네.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서비스 쪽으로는. 네. 네. 아세요? 저는 알고 있죠. 항공사. 네, 그렇죠.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 좀 경험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그러니까 20대 젊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자신을 서비스를 하면서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어요. 나도 이렇게 잘났는데, 나도 열심히 하는데, 고객이 뭔가 하면은 좀 억울한 면이 있고, 그러면은 좀 저도 이렇게 좀 사그라뜨리기가 어렵고 그랬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오시는 고객님들한테는 뭘 해도 제가 다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고객님이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원하시거나 어떤 분들은 나 이거 검지를 100만 원짜리라도 했는데 이거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다 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제가 다 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좀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서비스라는 게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께 해드렸을 때 고객님이 그걸 보고 만족하시고 또 가시면 주위에 아 너무 좋구나 이렇게 부전으로 입소문으로 마케팅처럼 해주시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좀 기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계속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작년 정도부터 해외에서 문의가 엄청 들어오고 네. 제가 오늘 연결을 하고 있지만 네네네. 그런 영향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고객님들한테 제가 응대를 할 때 이 부장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최선을 다한다는 게 사실 네. 말뿐인 경우가 이제 네. 많잖아요. 이게 이제 마인드까지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고객들이 입장에서 느끼기에 내가 뭔가 요구했을 때 네. 안 되는 이유가 많은 병원이나 조직 사람보다는 안 되더라도 네,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이제 찾아보는 지금 액션을 취하는 그런 그 액션이 예. 맞아요. 그게 정말 고객감도 작은 차이인데 네. 맞아요. 작은 차이 어차피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도 작은 차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감도에 예, 시초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되는 걸 알지만 고객님이 그렇죠. 어떤 원장님께 뭘 해달라고 했을 때 안 되는 걸 알지만 그 자리에서 안 돼요, 안 됩니다 뭐냐면 아,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한번 취하는 액션을 한 그렇죠. 다음에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고객님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드리면 고객님이 이해를 하는데 네, 그 자리에서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이런 말씀을 해버리면 굉장히 좀 화가 나시고 이게 불친절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입장 바꿔보면 네. 입장해서 생각해보면 바로 나오는 답이니까. 가끔씩 이제 그 직원분들 중에 굉장히 친절하신데 말씀도 이렇게 상냥하시고 근데 네. 아주 상냥하게 아주 친절하게 다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은 네. 도와주실 만도 한데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상냥해요. 너무 친절한데 다 안 된대요. 다 안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아 이제 마무리 좀 네. 해드리겠습니다. 곧 저번에 백인석 팀장님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진도가 많이 나온 것 비교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같아요.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예, 부장님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서원들한테 전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양보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영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간호부 식구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쑥스럽긴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간호부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제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일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저와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 한 분 한 분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간호부가 이렇게 같이 잘 돌아갈 수 있었던 거는 한 분 한 분 그 자리에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언제나 성실하게 출근해 주시는 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엄마처럼 언니처럼 잘 챙기고 옆에서 어려운 점 있으면 잘 도와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우리 또 간호부 식구들 연합해서 오래오래 함께 같이 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6월 원래 꼬마와 초대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우수사원 릴레이 발표 시간입니다. 릴레이 우수사원 발표는 아쉽지만 이달이 마지막입니다. 이달 우수사원은 CS팀 김찬영 사원입니다. 다 같이 우수사원이 된 소감을 듣고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S팀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3년 11월에 입사하여 지금 7개월 차 되었습니다. 사실 제 전공은 완전히 다른 전공이긴 한데 예전부터 의료 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지원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근무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친절하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구내식당이 잘 되어 있고 맛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성으로 원활하게 검진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행이 취미일 정도로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가능한 다양한 나라의 많은 문화들을 경험해보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우수사원에 선정될 줄 몰랐는데 정말 잘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대표 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꽃마을 월요일을 맞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대표원장 강명자입니다. 그동안 모두 안녕하셨죠? 여러 행사로 분주했던 5월을 보내고 실록의 계절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에는 14일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20여 년간 애지중지 모아온 귀한 옛작품 중 450여 점인 많은 고미술품을 홍천군에 얼마 전 기증하셨는데 그 기념식을 홍천군에서 개최하고 이사장님과 저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초대했었어요. 좋은 작품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큰 뜻을 세워 실천하셨는데 나머지 좋은 작품들도 좋은 기증처를 찾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경의료재단에서 다산철학 강좌를 개최하여 세계 석학들을 우리나라에 초대해서 강의 듣는 철학계 큰 축제를 10여 년간 지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되었던 석학 중에 한 분이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하버드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입니다. 우리 명경의료재단은 앞으로도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 일환으로 이번에는 애장품을 사회에 환원하여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여러분 모두 자부심을 갖고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6월 한 달 모두들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직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이사장님께서 조언과 명쾌한 말씀을 해주시는 테스에게 물어봐 코너입니다. 회를 더할수록 심층 있는 질문과 명쾌한 답변이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의 전공은 철학이죠. 저는 철학 중에서도 윤리학, 도덕 철학이 제 전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 분야에 여러 저술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여러 우리 직원들에게 소개할 만한 책으로는 아마 우리 직원들 중에 많은 직원들이 이 책을 지난번에 제가 한 권씩 이렇게 선물했기 때문에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최근에 입사한 직원들은 이 책을 모르거나 갖고 있지 못한 직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중에는 특별히 이 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직원들한테는 또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인데요. 내 아이를 위한 인성 수업 이런 책입니다. 내 아이를 위한 인성 수업. 이것은 대학생들이나 또는 이 철학이나 윤리학을 전공한 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저술이 아니고
우리 이 어린아이를 기르는 엄마 아빠가 읽어서 그 어린 자녀들에게 크게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실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관심 있고 특히 자녀가 지금 있는 그런 부모들한테는 나름으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스에게 물어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 후에 테스에게 물어봐 5 질문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주장하고 이 책에도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성교육의 3단계 모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단계 모형. 여러분들은 그 인성교육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 이제 인성교육은 뭐니 해도 가정교육. 가정에서 우리 2세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거냐, 어떤 인성을 걔네들한테 가르칠 거냐, 어떤 인성을 걔네들한테 넘겨줄 거냐, 가정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얘네들이 학교 가면 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도 인성교육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교육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갈고 닦고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나갈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갈고 닦고 해나가는 그 평생교육이 있어요. 우선 저는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왜 이제 특히 제가 이 시간에 인성교육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 기억나십니까 다? 세월호 사건 하면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세월호의 선장 기억나십니까? 선장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그 비상사태에서 지켜야 할 매뉴얼을 완전히 무시한 채 비굴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세월호 선장 기억나십니까? 세월호 사건이라 그러면은 바로 그 선장의 이미지가 우리의 가장 마음 깊이 남아 있어요. 이걸 우리는 도덕적 실패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도덕적 실패. 도덕적 실패가 뭐냐? 도덕적 실패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래서 바보처럼 행동하게 되는 이 세월호 선장과 같은 그런 행위를 우리가 도덕적 실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후의 인성교육은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하면 행위와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입니다. 알면 뭐합니까? 행위와 실천을 통해서 현실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인성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도덕적 실패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보충을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의 인성교육은 여러분들이 평생 과제이고 매일매일 일상의 과제 아닙니까? 우리 애를 어떤 인성을 가진 주인공으로 만들까? 이런 고민은 여러분들 항상 하시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인성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인지교육입니다. 인지교육. 옳은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해시키는 교육, 인지교육. 학교 교육은 주로 인지교육이에요. 학교에서는 주로 무엇이 옳은 행위냐,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행위냐.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째는 행위와 실천이 정답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이후의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와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라고 그랬죠.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와 실천이 정답이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 이것을 우리가 지행합일 이렇게 얘기하죠. 지행합일, 지행일치. 이게 항상 학교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에서도 가르칠 때 많이 논의되는 것은, 보통 그 옳은 행위라는 것은 주로 중용을 옳은 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보고 있어요. 중용. 더도 덜도 말고, 덜한 것도 곤란하고 더한 것도 곤란하고, 더도 덜도 말고 적절한 중용. 이 중용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 중용은 1과 10의 중용은 5다. 이렇게 산술적 중간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인간이 되라. 그럴 때 중용은 뭡니까? 비겁하고 비굴한 것은 부족한 거고, 오만하고 만용을 부리는 것은 넘치는 거고, 그 사이의 중간, 진정한 용기 있는 인간이 되라. 이게 중용이죠. 중용은 더도 덜도 말고 적절한, 산술적 중간이 아니고 가치에 있어서 최선, 그걸 찾는 게 중용입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학교에서 이 중용 이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말을 중용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되는 사자수고 중에 하나가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쉬운 이야기입니다. 지나치는 것도 안 좋고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안 좋고,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이런 말이 과유불급. 굉장히 좋은 말이죠.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자,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애들한테, 우리 애기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덕목들을 가르칩니다. 용기, 아까 말씀드린 용기. 진정한 용기가 어떤 것이냐. 절제. 자, 뭔가를 우리가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적절한 절제. 우리 감정을 잘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나치게 사랑한다. 또 사랑을 너무 인색하게 한다. 적절한 사랑이 뭘까? 이런 것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제 중용점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정교육하고 좀 관련되는 것인데, 가정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습관화입니다. 습관. 가정에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의 습관화, 절제의 습관화,
학교에서는 습관화한다는 게 학교에서는 어려워요. 가정에서, 집에서 부모와 함께 가정교육의 기반은 그래서 습관교육입니다. 그래서 습관화 프로그램을 짜서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달의 덕목 익히기. 매달 덕목을 하나씩 정해가지고 이달은 용기가 덕목이다. 그러면 이달은 계속 애기들하고 애들하고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런 경우에 이거 용기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비굴한 거냐? 만용이냐? 애들하고 같이. 또 그것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용기, 다음 달에는 절제, 매달 덕목 하나씩을 정해가지고 하나씩 격파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몇 개입니까? 12개 덕목 아닙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덕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달의 덕목 익히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부모와 함께 이걸 매달 덕목 하나씩 격파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 간다. 이게 바로 가정교육의 핵심이 습관화예요. 3살은 언제가 3살이에요? 가정이 있을 때가 3살입니다. 3살 버릇 8 간다. 3살 때 어떤 버릇에 길들였느냐가 평생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습관화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의 동반 교육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러니까 부모의 재교육도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애들 습관화 시키면서 자기는 용기를 제대로 못 갖고 절제를 제대로 못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부모의 재교육. 아기를 가르치면서 부모가 다시 스스로 재교육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더불어 익히는 교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는 용기 없으면서 자식한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부모가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표양이라는 말을 부모가 표양을 보여야 한다. 부모가 제대로 못하면서 자식에게 가르친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가정이라는 것은 습관화 프로그램. 지금 심리학 연구자들이 그 실험한 결과를 보면은 보통 습관화가 되려면은 60일 가까이 반복해야 된다. 60일. 58일 정도 지나야 이 몸에 배인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평생교육 말씀을 드리면 덕성교육. 외적인 것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 성격 좋다. 속에 있는 건 뭐냐? 성품이라고 그래요. 성품.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성품을 기르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성격은 괜찮은데 실제로 사귀어 보니까 이 개차반이야. 되겠어요? 외적 성격과 내적 성품. 그래서 이게 모든 덕성은, 모든 그 미덕은 내실화되고 자꾸 이렇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습관화가 돼요. 나의 습성이 돼요. 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진정한 행복이 얻어집니다. 좋은 성품을 가져야 정말 인생을 살만나게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져요.
고민, 고통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이달의 덕목이기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가면 몇 년 가지 않아서 상당히 좋은 성품을 갖게 된다. 여러분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재승박덕의 시대. 요즘은 여러분들 재주가 좋기만을 바라죠. 뭐 이런저런 능력을 개발하고 IQ를 개발하고 EQ를 개발하고 또 뭐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이 강조되는 이런 시기에 재승, 재주는 막 뛰어난데 박덕, 덕이 부족해. 재승, 박덕의 시대. 이런 시대에 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덕성을 키워서 좋은 품성을 가져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인생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재성박덕의 시대에 인생에 있어서 덕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 부모들도 여기 동참하고 자기 스스로도 반성하고 자녀도 좋은 인생을 키워주고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결혼을 안 한 사람들도 이런 것을 스스로 리허설을 해서 나중에 자기가 가정을 갖게 되고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 자녀를 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변해야 돼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문 5가지를 했는데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질문 이런 겁니다. 굉장히 좀 추상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정된 안건들을 다수결을 통해 결정이 되는데요. 안건들이 다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다수결의 문제와 소수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건 뭐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 중에 하나죠.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문제 그리고 소수의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죠.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최선의 의사결정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인지 능력이 굉장히 좀 미진했던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별로 발달 안 했어요. 과거에는 인지 능력이 평균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리더가 있으면 그 사람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게 좋았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슬기롭고 똑똑한 현자가 있다면 그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맡기는 그때는 전제주의, 왕이 모든 것을 지배했죠. 전제주의, 어떤 의미에서는 독재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균적인 인지 능력이 점차 발달돼가지고 요즘은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해요. 이런 시기는 그야말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서 디스커션, 토론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의견에 따르는 것, 민주주의죠. 소통과 타협과 이런 것이 다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자, 그렇더라도 그런 그 다수결의 원리가 오늘날 인지가 발달한 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방법이긴 하지만은 소수자의 권리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결과 소수자의 권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절대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자의 권리를 항상 그때그때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그런 그 타협과 소통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한 가지 기린반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이성 친구와의 만남에서 상대방이 바라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바라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마음가짐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불평불만 없게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데 이성 친구는 저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바라는 느낌이 들면서 가끔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사랑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랑을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 다 느끼겠습니다만 사랑은 한편에서는 이타적이면서 서로 상대방을 위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요. 이타성과 이기성을 다 양면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랑을 빙자해서 과도하게 뭔가를 요구한다면 즉 선을 넘게 될 경우에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따져봐야 할 일이겠죠. 이타심과 이기심의 조정, 줄다리기에서 적절한 조정책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사랑의 핵심 아닐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조심스러운 조정점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자문을 하려면 이 케이스가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 갈등에 당면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좀 막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막연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사랑에 있어서의 조정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부모와의 의견 다툼도 그 다음 문제로 제시가 됐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와 소통에 있어서도 역시 자주 우리를 갈등에 부딪힙니다. 부모에게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부모의 의견에 따를 것이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솔로몬의 지혜는 수학처럼 이렇게 1 플러스 1이 2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모와의 경우나 이성 간의 경우에 있어서 이 사안들은 좀 더 케이스가 구체화돼야 그 케이스에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함축된 그런 질문이라야 우리의 대답도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들이 평소 친구들을 잘 만나지 않고 인스타그램, 카톡으로만 친구들과 대화하고 사이버 상에서만 교우관계를 유지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교류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과 카톡만 합니다. 아들에게 친구들과 만나서 놀라고 얘기를 해도 요즘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짜증만 냅니다. 이러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문제가 생기죠. 자, 요즘 우리는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 사이버 세계에 깊숙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관계도 상당 부분 디지털 사이버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아직도 모든 인간관계의 상당한 부분은 몸과 몸이 부딪히는 현실 공간, 즉 면접적 공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몸과 몸이 부딪히는 그런 아날로그의 세계에서 최종적인 결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많은 인간관계가 게임이나 카톡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인간관계의 기본은 몸과 몸이 부딪히는 면접적인 현실 공간에서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릇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인간 만사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양쪽 공간 모두에서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사회적 인간적 성취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디지털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아날로그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서 다 성공해야 인간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자녀에게 그 점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자 될 사람은 너무 좋은데 그 혹은 그녀의 동생이 너무 속된 말로 꼴보기가 싫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결혼은 가족의 결합이라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뾰족한 한 가지 해답은 없습니다. 요즘 아무리 개인주의화된 사회이지만 결혼이란 단지 개인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족들 간에, 친인척 간에, 형제지간의 관계를 통해서 얽히고 섞이는 관련 속에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가족관계는 개인들의 갖가지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어가는데 크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그의 형제자매들, 나의 형제자매들이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 서로 손해만 밉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해요. 형제자매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물론 파트너의 형제자매들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제3자적이긴 하지만 매우 중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크게 도움을 주고받는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가까이서 이렇게 다독거리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낭패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서 이 세상은 부부 둘만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 형제, 나의 부모 형제가 얽히고 설키는 관계 속에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깊이 알고 두루두루 좋은 교우 관계를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그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주로 덕목과 관련된 몇 가지를 더 부대 설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과 같이 테스에게 물어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의 조언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원래에서도 행운권 추첨식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행운의 주인공이 나올 예정이며 행운의 주인공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니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6월 꽃마을 원래의
행운권 추첨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추첨에는 홍미서 상무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영상의학팀 이다영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 6월 꽃마을 원예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